브라질과 16강전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된 우리 축구대표팀이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은 우리는 잃을 게 하나도 없다며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멘트에 이어 정유, 철강 등에 대한 추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업무 개시 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가 실제로 업무에 복귀했는지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 등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 ILO가 긴급 개입 공문을 보냈습니다. 노동계와 정부는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심사 결과는 한 달 넘게 이어진 특별수사본부 수사에 성패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야가 이미 법정 시한을 넘겨버린 새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하고 이상민 장관 해임안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지면서 오는 9일 정기국회 내 처리까지는 나랑이 예상됩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건조경보가 내려진 강원 동해안 일대에서는 논두렁에 불이 나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뻔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밤에는 서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하루 휴식을 마친 벤투호가 내일 피파 랭킹 1위 브라질과의 16강전을 앞두고 카타르 도하 아레글라 훈련장에서 막바지 훈련으로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12년 만에 16강 진출이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대표팀은 브라질과 경기에서도 후회 없는 한판 승부를 다짐했습니다. 종아리 부상 중인 김민재를 제외하고 포르투갈전 결승골의 주인공인 황희찬 등 선수 전원이 훈련을 소화하며 브라질전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부상자 속출로 고민이 깊어진 브라질 대표팀은 훈련을 전격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앞서 조별리그에서 발목 부상을 당했던 네이마르가 훈련에서 슈팅을 점검했고 기자회견에 나온 치치 감독은 네이마르의 한국전 출전 여부는 마지막 훈련 뒤에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승 후보 브라질과 16강전을 앞두고 파울로 벤투 감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벤투 감독은 우리는 잃을 게 없다며 힘든 경기가 되겠지만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뛸 의지가 있는 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O Brasil tem grandes possibilidades de nos ganhar. Nós teremos menos, mas num jogo teremos mais do que num campeonato. E é esgotá-las. É esgotá-las. Amanhã dá-nos igual a nós nada teremos a perder, nada, absolutamente nada, só a ganhar. A única coisa que temos que fazer, a única coisa que temos que manter é deixar a imagem de uma equipa que quer jogar, que quer competir, que quer lutar até ao final, e isso eu não tenho dúvidas que eles o vão fazer. Por isso, a partir daí, tudo será ganho para nós. Tudo. 브라질과 벌이는 16강전은 벤투호의 카타르 대회 4번째 경기지만 첫 번째 야간 경기입니다. 경기장도 3경기를 치른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이 아닌 974 스타디움인데 낯선 환경이 변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상희 기자입니다. 스타디움 974는 재활용 컨테이너를 레고처럼 끼워 건설한 조립식 경기장입니다. 카타르의 국제전화 국가번호이기도 한 974개의 컨테이너가 사용됐는데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해체돼 다른 나라에서 재활용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아랍컵 대회 5경기를 시작으로
이번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6경기를 치렀고 한국과 브라질 16강전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It is fantastic, environmental friendly, sustainability program of FIFA, fantastic, full support to that. Because it's a really good idea to recycle all containers, and I hope for the next World Cup, countries will take the same idea. 8개 경기장 가운데 유일하게 에어컨이 없지만 바닷가에 지어져 경기가 열리는 밤 10시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무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건 잔디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하고 브라질이 2차전 스위스전에서 한 번 뛰어본 반면 우리 대표팀에겐 낯선 경기장입니다. 조별리그에서 오후 4시와 6시에만 경기를 해온 우리 대표팀이 카타르에서 치르는 첫 야간 경기이기도 합니다. 휴식을 위해 현장 답사를 포기한 대표팀으로선 경기 당일 처음 보게 될 경기장 안팎의 환경이 낯설 수도 있지만 선수들은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경기장을 가봤으면 좋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경기장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일간의 짧은 휴식 뒤에 치르게 될 세계 최강과의 부담스러운 한판 승부. 여기에 시간과 공간이 달라지는 변수까지 더해졌지만 또 한 번의 기적을 꿈꾸는 태극전사들에겐 결코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서울시가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이 열리는 내일 새벽 붉은 악마의 거리 응원이 예정된 광화문 광장에 사용 허가 여부를 오늘 통보합니다. 앞서 한국 축구대표팀 응원단 붉은 악마는 16강 브라질전 경기 4시간 전인 내일 새벽 0시부터 광화문 거리 응원 행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붉은 악마는 조례에 따라 지난달 29일 서울시에 광장 사용 허가 신청서를 낸 상태며 서울시는 이를 검토한 뒤 경기 하루 전인 오늘 사용 허가 여부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대장암 투병 중인 브라질의 축구 전설 펠레가 자신은 강하며 치료를 잘 받고 있다고 팬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펠레는 SNS를 통해 세계에서 보내온 사랑의 메시지가 자신을 에너지로 충만하게 만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브라질의 월드컵 경기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우승 후보 브라질을 꺾고 카타르 월드컵 8강에 진출할 가능성은 23%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닐슨 산하 데이터 업체 그레이스 노트는 한국 브라질전에서 한국이 이길 확률은 23%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16강 국가의 승리 확률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축구 종가 잉글랜드와 2018 러시아 월드컵 우승팀 프랑스가 카타르 월드컵 8강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프랑스는 폴란드와의 16강전에서 지루의 선제골과 음바페 멀티골을 앞세워 후반 추가 시간에 레반도프스키의 페널티킥골로 한 골을 만회한 폴란드를 3대1로 이겼습니다. 음바페는 이번 대회에서 모두 5골을 넣으며 득점 랭킹 1위를 달렸습니다. 이어 열린 잉글랜드와 세네갈의 16강전에서는 핸더슨과 해리케인, 사카의 릴레이골로 잉글랜드가 세네갈을 3대0으로 이겼습니다. 해리케인은 이번 월드컵 첫 골을 기록하며 잉글랜드의 월드컵 최다 득점자인 게리 리네커와의 차이를 3골로 좁혔습니다. 이로써 잉글랜드와 프랑스는 40년 만에 월드컵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유와 철강 등 피해 업종에 대해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면서 조직적인 불법 폭력 행위에는 무관용 엄정 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운송 거부 11일째인 일요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장관들과 마주 앉아 정상 운행을 방해, 위협, 보복하는 모든 행위는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동시에 복귀하는 운전자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손짓했습니다. 불법과 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정유와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대체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확보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타협은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윤 대통령은 비공개 마무리 발언에서도 사법적, 행정적 조치를 준비해 국민보호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면모를 보이자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다. 피해자 구제에 즉각 나서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부를 했습니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 아래 24시간 경찰, 지자체 합동 대응체계 구축, 업무 개시 명령 거부, 교사자 전원 사법 처리, 폭행, 협박 행위는 현행범 체포 등 강경 대응 계획을 조목조목 발표했습니다.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이 약화되지 않습니다. 집단 운송 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시멘트 업종에 이어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준비는 마쳤다면서 우리 경제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면서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유와 철강 등의 업종에서 즉시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총파업 전후로 정부에 여러 차례 대화를 요청해왔지만 정부는 정치적 관점에서 탄압만 지속해 유감이라며 총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는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업무 개시 명령서를 송달받은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실제로 업무에 복귀했는지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인 운송 업무를 하는 차주를 방해할 경우 자격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멘트 분야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체는 모두 85곳입니다. 정부로부터 업무 개시 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 33곳 가운데 29곳, 화물차주 791명 가운데 175명은 운송을 재개했거나 재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운송을 거부한 화물차주 10명 가운데 8명가량은 아직 복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운송 행위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법 처리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 처리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종사 자격 취소 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할 것입니다. 정부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차주들은 유가보조금 지급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1년간 제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집단 운송 거부 사태가 끝나도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져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부터 명령서 송달 대상자들이 실제로 업무에 복귀했는지 운송 재개 현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이런 강경한 방침에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요청에 국제노동기구 ILO도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ILO가 한국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이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라며 긴급 개입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ILO가 단순히 의견 조회를 한 것일 뿐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화물연대와 국토부 간 3차 교섭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양측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이태원 참사에 연루된 경찰 4명이 오늘 구속갈림길에 섭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중간 성적표가 나오는 셈인데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우철희 기자입니다. 특별수사본부의 신병 확보 대상이 된 경찰 간부 4명이 오늘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먼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은 헬로윈 전 대규모 인파가 예상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도 인력 배치 등 대비를 소홀히 하고 참사 이후엔 부적절한 현장 지휘와 조치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입니다. 특히 이 전 서장은 참사 전 서울경찰청에 경비 기동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보고를 늦게 받아 대응도 지연됐다는 입장이지만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인파 관리에 가장 효율적인 기동대를 지원 요청해라 그런 지시를 했었고 그래서 기동대를 요청한 증거가 없을 뿐더러 참사 발생 상황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게 특수본이 내린 잠정 결론입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헬로윈 관련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영장심사에서는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 이들 경찰 간부와 혐의가 소명됐고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특수본과 검찰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은 신문과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특수본은 휴일에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대신 추가로 신병 확보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주력하고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구조활동 책임자인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구청과 소방 관계자들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또 지난 2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소환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는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이른바 윗선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 전 서장 등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특수본의 향후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는 건 물론 수사 동력을 잃으면서 윗선 등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게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려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도를 넘지 말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다시 입장을 냈습니다. 구속된 서훈 전 실장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면서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훈 전 실장은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자 전략가, 협상가라면서 최고의 협상 전략은 신뢰인데 한 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여야는 분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의 생각은 개인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면서 최고의 안보 전문가가 검찰의 보복 수사로 구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전문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서겠습니까? 그저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 타격론에 장단을 맞춰
전쟁광들만이 날뛸 게 뻔합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뒤집고 지우는 현 정부의 난폭한 처사를 깊게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도를 넘지 말라는 발언을 그대로 옮겨 책임 회피를 위한 과잉 반응일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가가 나서 자료를 조작, 은폐해 월북몰이로 규정한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제발 도는 넘지 말아 주십시오. 서훈 전 실장 구속으로 검찰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내며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서해 피격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여야가 이미 법정 시한을 넘겨버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쟁점이 여전한 데다 이상민 장관 해임안 논란까지 겹쳐서 오는 9일 정기국회 내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는 예산안 협상을 재개하면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나란히 사과했습니다. 예산이 처리되질 못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국민들 볼 낯이 없다며 어떻게든 오늘까지는 예산안을 합의해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각오지만 쟁점을 두고는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대통령실과 용산공원 개방, 공공임대주택과 경찰국 예산안 등을 두고 여야가 날을 세우고 있고 예산 부수 법안인 법인세와 종부세 등에 대한 이견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검찰, 경찰, 감사원의 운영비의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삭감 주장이 있어서 말하자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을 내어달라면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쓸개까지 내어달라고 하면 협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산안만 해도 갈 길이 바쁜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맞물리며 상황은 더 꼬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안은 취소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예산안 처리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임 건의안 처리 제시도와 함께 탄핵소추 카드도 버리지 않고 있는 민주당은 예산안과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은 별개라며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예산안 처리 연계는 민생을 대통령 고교 후배 장관 방탄에 사용하는 나쁜 정치입니다.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내 예산 처리를 위해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청담동에 있는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 남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밤사이 비닐하우스와 가정집 건물 등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건조경보가 내려진 강원 동해안 일대에서는 논두렁에 불이 나 자칫 큰 사고로 번질 뻔했습니다. 보도에 신지원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검은 하늘 위로 치솟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경기 남양주시 삼패동에 있는 원예용 비닐하우스에 불이 나 4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3개 동이 소실됐고 인근 창고와 마을회관 건물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불길에 화장품 창고가 무너져 내리면서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주시 추자도에서는 건물 3층에 있는 가정집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에는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송강리에 산자락에 불이 나
산림 0.5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이 불은 산림과 논 일부를 태우고 1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강원 동해안 일대 건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자칫 큰 불로 번질 뻔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어제 오후 1시쯤 경북 영천시 도남동에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철골로 된 시설 1개 동이 모두 불탔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할 소방서의 인력, 장비가 모두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5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네, 12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월드컵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이 시간이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16강전 브라질전의 승리가 기대가 되는데요. 신문들은 어떻게 다뤘죠? 네, 너무 떨립니다. 네. 객관적 전력에서는 좀 밀리고요. 우리가 이길 확률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통계들, 보도들, 전망들 나오고 있지만 수차례 기적을 써왔고 또 10% 정도로 예상됐던 16강 진출 가능성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축구대표팀 앞에는 불가능은 없다고 봅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들도 브라질전을 하루 앞두고 다양하게 기사를 쓰고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보고 있는 한국일보는 그 관전 포인트로 동갑내기 슈퍼스타 손흥민과 네이마르를 중심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먼저 네이마르부터 보면요. 네. 브라질 대표팀에서 A매치 지금까지 75골을 기록 중인데 앞으로 2골만 더 넣으면 전설이죠. 펠레의 기록과 동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 넣게 되면 브라질 선수로는 A매치 사상 최다골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네이마르는 그동안 출전한 월드컵에서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2014년 준결승에서는 독일에 7대1로 대패하기도 했고요. 2018년에는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4강, 8강 탈락. 이번에는 어떨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편 네이마르와 동갑인 손흥민 선수, 현재 월드컵 통산 3골을 기록 중인데 브라질전에서 득점을 하게 되면 한국 선수로는 월드컵 역대 최다골 선수가 됩니다. 이 두 선수가 국가대표로 맞붙은 건 지금까지 2번 있었는데요. 2013년 그리고 올해 6월 평가전 모두 브라질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를 거라고 많은 축구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한편 동아일보에는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을 조명하는 기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전을 마친 뒤 손흥민 선수의 이타적인 플레이를 칭찬하는 외신 보도들이 이어졌고요. 그럼에도 손흥민 선수는 부족한 자신을 동료들이 커버해줬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또 팀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이어서 나왔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흥민이 형이 항상 팀 승리만 이야기한다면서 이제는 흥민이 형의 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어시스트, 손흥민 선수의 골, 브라질전에서 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네, 이제 16강 진출 가능성 10% 정도였는데 저희가 뚫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내일 이 시간에 8강 진출 소식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도 월드컵 관련 소식인데요. 손흥민과 이제 네이마르가 이번 월드컵에 3번째 출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팀에서 4연속 월드컵에 나서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진을 보니까 조금 추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중앙일보 기사인데 사진만 봐도 어떤 직업인지는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우리 축구대표팀의 식단을 책임지고 있는 김영채 조리장과 신동일 조리사 이렇게 두 사람입니다. 이 둘은 2010년 남아공 대회부터 이번 카타르 대회까지 4연속 월드컵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지에서 재료 공수가 쉽지 않아도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면서 준비한다고 합니다. 지금 대표팀 식단에는 김치, 불고기, 닭갈비, 카레 등이 다양하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가 열리고 있는 카타르는 이슬람교 율법에 따라서 돼지고기 섭취가 불가능한데요. 이를 소고기와 닭고기, 또 오리고기 등으로 대체하면서 선수들의 아쉬움을 채워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브라질과의 16강전을 앞두고 준비한 식사가 마지막 만찬이 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정성이 들어간 식사를 먹은 대표팀이 밥심을 발휘해서 브라질을 꼭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로 코로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방역당국은 마지막 방역조처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이 의무화를 해제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 보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는 최근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새해부터는 자체 행정명령을 통해서 대전시에서 의무화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도 식당이나 카페 등 실내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고요. 또 아동들의 언어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이라는 점, 해외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사례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병원 등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는 개인 자율에 맡길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지자체가 자체 판단해서 개별적으로 방역조처를 완화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강화는 할 수 있지만 완화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건데 문제는 대전시가 강행하더라도 이를 막을 법령상의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 전문가는 7차 유행의 정점이 이미 지났다면서 충분히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을 했고요. 한편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다른 신문 기사에서는 코로나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얼마나 의료 대응을 잘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실려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로 중국의 코로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강력한 봉쇄 조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시민들과 갈등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조금씩 이 방역을 완화하는 분위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방역 기조를 선회한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조선일보에 실린 사진처럼 왼쪽 대도시 대형 쇼핑몰이 다시 정상 영업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PCR 음성 확인서 없이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호텔이나 식당 영업을 재개하고 코로나 확진자 일부를 자가 격리하도록 허용하는 도시도 생기고 있었습니다. 현지에서는 중국 정부가 곧 새로운 방역 완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위드 코로나 단계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방역 기조를 달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봉쇄 조치에 대한 시위가 반체제 시위로 번질 것을 빠르게 수습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다만 중국이 지난달부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위드 코로나 실험에 나섰지만 오히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단한 바 있다는 점이 함께 언급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방역 완화에 속도 조절을 할 거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미국이 최근 공개한 B-21 레이더의 모습이 크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현존하는 스텔스 기술의 어떤 집약체로 평가를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미국이 냉전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 개발한 신형 전략 폭격기인데 지금 보고 있는 사진 아래쪽에 조금 더 구체적인 스펙이 표로 소개가 돼 있습니다. 네. 한 대당 약 우리 돈으로 하면 9천억 원 정도 달하는 제작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내년에 초도 시험 비행을 할 예정이고요. 2026년에서 27년쯤 약 100대가 실전 배치될 계획입니다. 극초음속 핵탄두 미사일과 전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요. 적국의 대공 감시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스텔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적진 핵심부를 폭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이 운용하는 B2 스피릿이 적 레이더의 세 크기로 탐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B-21 레이더는 골프공 크기로 아주 작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들키지 않고 적진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무인 조종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데이터 통합 기술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디지털 폭격기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이번 B-21의 공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또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 등을 겨냥하면서 미국의 핵 억제력을 과시하려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 사진이 크게 실려 있고요. 이 왼쪽에 보시면 두꺼운 남극 해빙 및 녹색 미생물 숲, 축복일까 위기일까 이런 제목이 또 달려 있습니다.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흔히 남극이라고 하면 해빙이 떠오르는데요. 그리고 이런 해빙은 일종의 햇빛 반사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빙 밑으로 한 200m만 들어가더라도 어둠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합성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식물성 플라크톤은 남극에는 없을 것이라고 과학계에서 여겨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남극 해빙 아래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번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사 공식 발표를 통해서 처음 밝혀졌습니다. 네. 이렇게 식물성 플랑크톤이 증식할 수 있는 이유로는 해빙이 갈라지면서 틈이 생겼고 그 틈으로 햇빛이 파고들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번성하면 작은 해양 동물이 살기 좋아지고 먹이 사슬에 의해서 큰 해양 동물까지 서식 여건이 더 나아질 걸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긍정적인 변화일 수 있겠지만 해빙이 갈라져서 틈이 생겼다는 건 지구 온난화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도 동시에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연구진은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해양 생태계 변화가 보내오는 신호를 머지않아 해석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2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이어 이딴 금리 인상과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내수와 투자마저 악화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 4분기 역성장 우려가 나오는 데다 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1%대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3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 직전 분기보다 0.3% 성장했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빠르게 늘어나는 와중에도 소비와 투자가 경제를 떠받친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앞날은 어둡습니다. 무엇보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 속에 수출이 연일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4%나 줄었습니다. 2달 연속 감소세가 이어진 겁니다.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상당 폭의 무역 적자가 아마 기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비와 투자 역시 앞으로는 쪼그라들 가능성이 큽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 비용을 높여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올해 들어서만 무려 2.25%포인트나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역시 소비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 둔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자본 조달 비용 상승 얘기도 나와가지고 증가세수 이송 여부를 지금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도 변수입니다. 산업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물류에 차질이 생기면 경기에 치명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항만에 수출 화물이 반출입되는 것들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수출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4분기 국내 경제는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세계 경제는 내년에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한국은행에 이어 정부 역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춰 제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전기차 차별 논란을 일으킨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회 공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합동 대표단은 최근 법안에 결함이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 발언을 기초로 해법을 찾을 방침인데 보완책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 예단은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공항에 도착한 정부 국회 합동대표단은 미국 상하원 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차별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조항이 집중 논의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법안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한 바이든 대통령 발언이 나온 만큼 논의의 진전을 기대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IRA법에 대해서 일부 조정과 그 변화에 필요한 결함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미 의회 지도자들과 관련 담당 의원들하고 만나서 다 폭넓게 논의해 볼 생각입니다. 보조금을 북미산 전기차에만 적용하는 건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미 상하원에 제출된 보조금 적용 유예 개정안 등을 서둘러 통과시키도록 압박을 가할 계획입니다. 네임드 세션인데 그런데 지금 12월 달에 이 상하원이 꼭 통과시켜야 할 법, 머스트 패스 빌 같은 것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재무부가 마련 중인 시행령을 통해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백악관과 최종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안에 결함이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예단하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을 개정을 못하더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어디까지가 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우리가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안 본부장은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유럽연합과도 함께 대응하기로 합의했다며 향후 공조를 강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유럽에서의 투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EU는 오늘 워싱턴에서 무역기술위원회를 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논의하는데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이 벨기에 브리에 유럽대학에서 연설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맞서기 위해 EU의 국가보조금 제도 개선을 언급했습니다. Yet the Inflation Reduction Act should make us reflect on how we can improve our state aid framework and adapt it to a new global environment.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EU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항하기 위해 공공투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녹색 기술로 전환을 위한 추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불공정 경쟁을 불러오거나 시장을 닫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시험대에 오른 결정적 공급망을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의 발언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주된 안건이 될 미 EU 무역기술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오늘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 EU 무역기술위원회에는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합니다. EU 측에서는 발디스 돈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영하권 강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아 무척 춥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해 있습니다. 한낮에도 칼바람의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이니까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다만 서해안 지역에서는 밤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철원과 화천, 산간 지역은 한파 경보가, 그 밖에 강원과 경기 북동부 지역에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하권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5.7도, 대관령 영하 10.2도, 광주는 영하 0.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도, 대전과 광주 4도, 대구는 5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 지역은 건조 경보가, 서울 등 그 밖의 내륙 곳곳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북부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노조의 업무 복귀와 파업 담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차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화물연대 본부에 대해 현장 조사를 다시 시도할 방침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일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지역 본부에 대해
한 차례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조합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도 오늘부터 운송 거부자가 실제 복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2차 현장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해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 대책회의 이후 업무 개시 명령 1차 불이행 시 받을 수 있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조치 외에도 운송 거부자들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파업 불참자들을 문자나 전화로 협박하거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2년 내 재취득을 제한하도록 관련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간 지 사흘째가 되던 지난달 26일 비조합원 차량에 쇠구슬이 날아와 차량이 부서지고 운전자가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이 승합차를 타고 벌인 일이라는 결론 내리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직접 쇠구슬을 쏜 한 명이 구속됐습니다. 보도에 김종호 기자입니다. 부산 신항 삼거리 근처 도로. 맞은편 차선에서 검은색 승합차가 지나갈 때 트레일러에서 충격음이 납니다. 쇠구슬에 앞유리가 깨진 건데 운전자는 파편에 얼굴을 다쳤습니다. 3분쯤 뒤 근처 도로에서도 맞은편 차선에 같은 승합차가 나타나고 트레일러 안개등이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경찰은 맞은편 승합차가 화물연대 김해지부 차량으로 확인됐고 조합원인 A씨가 새 총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운행 중인 선전용 차량 내에서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반대편 화물차를 향해서 쇠구슬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처 CCTV에는 A씨가 인도에서 2차례 도로를 향해 새 총을 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또 경찰이 승합차와 화물연대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쇠구슬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한 차례 새 총을 쏜 사실은 시인했지만 동기 등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승합차에 탔던 화물연대 조합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A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산업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손해가 이미 3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그리고 연말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거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연말은 이제 수출 물동량이 굉장히 집중됩니다. 이른바 이제 밀어내기라고 해서 각 기업들이 이제 그의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수출 물동량이 많아질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휴가철이어서 주로 이제 휴가 가실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이제 지난 24일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열 이틀이거든요. 근데 앞서서 이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 3조 원이라는 수치가 3일자 기준이에요. 그러면 지난 6월에 있었던 파업 8일 동안에 1조 6천억 원이었거든요. 이미 그 수준을 2배 가까이 지금 추월해 있는 상황인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3일 기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정유, 철강, 석유화학 등 총 3조 263억 원의 추가 차질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피해가 큰 건 철강입니다. 철강 도로 운송 거의 막혀 있는 상황인데요. 1조 306억 원. 두 번째가 석유화학 부분이 1조 173억 원. 그리고 정유, 그리고 자동차, 시멘트의 순인데 물론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이 이제 떨어져서 이 업무 개시 명령 송달을 받으신 화물 차주는 이제 다음 날 이제 24시까지 이제 업무에 복귀해야 되거든요. 지금 복귀 현황을 봤더니 시멘트 운송사 33개 가운데 29개사, 차주 791명 가운데 175명이 우선 운송 재개를 했고 복귀 의사를 표명하긴 했지만
하지만 아직도 운송거부에 따른 피해는 여전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전국에 한 1,200여 개 넘는 건설 현장 가운데 60% 선인 750개의 현장에 레미콘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국토지공사가 공공주택 건설 현장 한 244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레미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산업별 피해 이 현황을 모니터링해서 좀 국가 경제에 어떤 위기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지금 정유, 가장 피해가 심각한 철강까지 다른 업종도 업무 개시 명령 발동 가능성이 큰데 지금 품절 주유소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 오후 2시 기준 88곳으로 늘어났거든요. 물론 전체 이 주유소가 전국적으로 한 11,000여 개 돼요. 아직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낄 정도의 이제 수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좀 더 커진다면 장기화되면 품절 주유소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임시국회를 열면 언제든 지금 정유업종, 철강업종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발동 가능성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네. 지금 뭐 정부의 압박 강도도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한 차주에게는 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나 유가 보조금 1년 제한하는 방침을 내놨어요.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이분들은 자영업자거든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하면 그동안은 사실 수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이제 고유가, 특히나 이제 경유의 경우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보통 통상 이제 한 차주당 거의 한 월 70만 원 가량의 유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을 받았는데 송달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자정까지 이 업무 복귀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고 1차는 또 이 1차 불응할 경우 30일간 면허 정지됩니다. 그리고 2차 처분에 따라서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데 이외에도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겠다. 여기에는 뭐 물론 법 개정 사항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가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해서 유가 보조금 지급을 1년 정도 제한하고 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역시 1년간 제외하겠다라는 건데 앞서 유가 보조금 지급은 이건 법률 개정 사항이에요. 근데 지금 야당이 이걸 받을 가능성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의 경우에는 시행령 법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냐면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 이제 속속 이제 업무에 복귀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나니까 이를 방해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정위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지금 화물연대가 이렇게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겁니다. 조기 복귀제에 대한 어떤 보복을 예고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또 이런 사례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정부는 이제 이를 최대한 이제 보호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이제 집단 운송 거부하면서 이제 복귀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업무 복귀자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이나 아니면 이제 화물 차량을 손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IRA라고 하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유럽연합 이후에 반발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WTO 제소 가능성까지 지금 시사했는데요. 미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안 수정에 일단 선을 그은 상태죠. 맞습니다. 이게 이미 법안은 이제 통과해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의회로 보내서 재개정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그 미 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일부 결함을 인정을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조정에 있는 작은 결함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유럽 국가들을 겨냥한 게 아니다. 미세한 조정 방안들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날 백악관이 나서서 법 개정 사항은 아니다. 동맹국과 협의할 내용이 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마무리하려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으로는 분명히 이제 이 관련 이 법안이 조금은 좀 이제 재개정되거나 이런 이제 이 가능성을 좀 시사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백악관이 이제 법률 수정을 위해서 의회로 돌아갈 계획은 없다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 법률 개정은 의회 소관인 만큼 이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IRA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 대응 차원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법입니다. 이게 핵심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 중에는 북미산 전기차의 구매 한에서만 최대 7,500달러, 한 1,000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주는 내용인데 이걸 담다 보니까 뭐 유럽연합이라든가 일부 일본 그리고 한국의 자동차들이 역차별받고 있다라는 논란이 커져서 사실 우리한테 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굉장히 이제 미국의 우호적이고 굉장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시행령을 통해서 아마 유예 정도는 갈 수 있겠지만 다시 법 개정을 위해서 의회로 유턴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이어서 이미 이제 중간 선거 한 고비를 넘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보조금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유럽연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일본, 한국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융통성을 발휘할 가능성 좀 커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일단 우리 정부 국회 합동 대표단도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을 지금 방문 중인데 그러면 일단 현실적으로는 법 개정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럼 유럽연합과 공동 대응하면서 좀 성과를 낼 수는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시행되고 그다음 이제 계속 해가 갈수록 이제 이 유럽 그리고 이제 중국산 비중을 줄이고 미국산 부품부터 시작해서 비중을 훨씬 확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급해졌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그래서 EU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IRA로 인해서 유럽의 모든 이 기업들이 이제 이 미국으로 기업으로 이제 유턴하고 있는데 이건 그다지 좋지 않은 현상이다. 불이익을 또 우려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EU 통상위원장 자체도 이제 이 사안은 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사안, 불공정 무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소할 사항이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도 유럽연합과 이제 미국의 IRA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기로 이제 합의를 한 만큼 EU 차원의 27개 회원국들 사이에서의 이 불만도 상당하고요. 그리고 일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 불합리한 IR 개정에 대해서는 공조 체제가 이제 구축되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또 이와는 별도로 우리도 지금 지금 국회와 정부 그리고 합동 이 대표단이 방미에서 미의회 주요 위원들을 접촉해서 IR 개정 상황에 대해서 이제 논의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아마 이제 좀 이 순차적으로 이제 백악관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이제 이에 대해서 나타낼지 그리고 전향적으로 시행령을 통해서 3년 정도 우리가 이제 북미에서 전기차를 완전히 생산할 수 있는 기지를 구축할 때까지 지금 시간을 벌어둘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동맹국에 얼마나 또 이제 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을지 이런 걸 아마 감안해서 미 백악관이 충분히 심사숙고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도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지금 EU가 러시아산 원유에 배럴당 $60의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주요 7개국, G7 그리고 호주 등도 동참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정책들 좀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일단 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유럽연합 회원국만도 27개국이고요. 여기다 G7 플러스 호주까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르면 5일부터 현지 시간 5일부터 이런 동맹국들은 이제 원유 가격 상한제 배럴당 $60 이하로 각국에 판매할 수 없도록 강제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60라는 게 지금 현재 이 러시아 우랄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한 $70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10 정도 낮은 거예요. 강제적으로 이제 가격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가장 많은 곳은 유럽연합이에요. 아이러니하게 사는 사람이 가격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지금 러시아가 발끈하고 있습니다. 생산량 줄이더라도 여기에 합의한 국가에 대해서는 안 팔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 상한 적용 국가에 대해서는 석유를 팔지 않겠다라고 또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사는 국가들이 조금 실제로 원유 수입을 금지해야 되는데 앞서 제가 이제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가장 많은 건 유럽연합. 두 번째가 인도와 중국이에요. 인도는 거의 11배 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늘었고요. 여기다 튀르기에, 터키이죠. 튀르기에까지 이제 원유 러시아산 수입이 좀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러시아산 원유가 지금 60, 7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단가가 절반 이하예요. 30에서 40달러 선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60달러라고 하면 생산 원가의 2배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존심은 상하지만 팔려면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실효성에는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오펙 플러스는 이제 원유 생산량을 증산하지 않고 하루 200만 배럴 감산 결정을 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또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제 미국과 또 유럽과 이제 척을 좀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석유 수출국 기구 그리고 러시아를 포함한 이제 오펙 플러스가 사실은 소규모 증산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이걸 깨고서 현재 하루에 200만 배럴 감산을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현지 시간으로 이제 오펙 플러스가 이제 이 정례 장관급 회의를 가졌어요. 그리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감산 정책 유지하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어떤 보도를 내놨느냐? 지금 오펙 플러스가 하루에 한 50만 배럴 가량 증산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생산량을 늘리지 않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은 겁니다. 오펙 플러스는 성명에서 향후 이제 이 원유 시장을 관찰하면서 수급 균형과 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겁니다. 앞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까지 날아가서 좀 종용을 했거든요. 네. 증산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오펙 플러스가 정례 회의에서 하루에 200만 배럴, 이게 전 세계 원유 수의 한 2%에 해당하는 거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폭의 감산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당시에도 지금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대가가 있을 것이다 경고까지 내놨거든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펙의 경우에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이제 이 속셈이 좀 보이는 상황이어서 네. 아마 이제 상당 기간 좀 기싸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 그리고 여기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백지 시위의 여파로 지금 차질을 빚는 것을 우려한 애플이 중국의 생산 비중 낮추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정책이 좀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죠. 이미 사실은 상당수의 기업들,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뭐 중국이라는 건 글로벌 이제 제조업의 전초기지여서 대부분의 이 IT, 글로벌 IT 기업들이 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값싼 노동력이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발발 이후에 애플마저도 탈중국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 정저우 공장이 미국의 아이폰 최대 생산 기지입니다. 전체 아이폰 신형 14 시리즈의 거의 80%를 이 공장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여기 대만 폭스콘이 운영하고 있는 정저우 공장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봉쇄됐죠. 현지 노동자들 한 20만여 명 가운데 3만 명 이상이 또 이탈했습니다. 집단 탈출했고요. 대규모 시위나면서 인력난이 상당히 심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생산되는 아이폰 생산량이 거의 한 600만 대가량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제기가 되고 있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빨리 빼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중국에서 빠면 어디 갈 거냐가 문제거든요. 거론되는 게 바로 인도, 베트남입니다. 물론 이제 당장은 인도, 베트남이 여러 가지 단순히 뭐 부품을 조립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이 대체할 만한 거냐. 기술 인력 직접 파견도 있고요. 상당 기간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애플은 지난 9월 말에 인도에다가 아이폰 14 생산을 결정했고요. 그리고 또 이 아이패드는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게임기 엑스박스를 베트남 호치민에서 출하하고 있고 아마존 역시 인도 첸나이에서 파이어 TV 기기를 생산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이 차이나의 이제 탈중국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일본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엿보여요. 니혼게이자 신문을 보니까 일본의 주요 1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더니 절반 이상 53%가 앞으로 중국에서 부품 조달 비율을 낮추겠다라고 답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탈중국을 할 경우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해결해야 될 주요 과제로는 물류비가 오른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전문 인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점을 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중국을 통한 어떤 이제 다변화,
제조업 공장에 다변하는 글로벌 추세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럼 중국의 이렇게 봉쇄 조치, 반발 시위에다가 내년 중국 경제도 좀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잖아요. 우리 경제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한국은행이 2023년 글로벌 경제 이 전망을 내놨어요. 봤더니 내년에 미국, 유럽, 중국 주요 경제국이 이제 동반 침체한다. 그러면서 신흥국 경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과는 좀 많이 다르다. 그 위기 시에도 누군가 해결자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회복 과정에서는 오히려 신흥국이 보탬이 됐어요. 신흥국이 선진국의 부진을 보완했다면 근데 지금 2012년 이제 남유럽발 재정 위기 당시에는 미국이 당시에는 잠재 성장을 웃도면서 세계 경기 회복을 견인했다면 이번은 좀 분위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 회복 국면에서의 이전의 양상과는 좀 달라서 각국의 정책 공조를 좀 기대하기 좀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경제도 당분간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IMF는 내년도도 중국이 4% 그리고 2024년에도 5%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각국의 적극적인 공조 노력이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런 하방 위험에 대해서 좀 현실화 있게 우리가 좀 대비해야 한다라는 제언을 한국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종전 협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는 러시아가 당초 전쟁 개시 열흘 만에 제압 작전을 마치려던 계획이었는데 물거품이 돼 진퇴양난의 수렁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주말 한밤중에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 주택가가 불에 탑니다. 러시아가 쏜 미사일로 주택가가 크게 파괴되면서 주민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На постель посыпались эти осколки какие-то. Ну что-то, упало, короче. 전쟁 10개월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세에 밀려 초기 점령한 땅 중 절반 이상을 잃은 상황. 러시아군은 지난달 헤르손 서쪽에서 철수한 데 이어 최근에는 중남부 자포리자 주에서도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왕립 방위안전보장연구소는 러시아의 전쟁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당초 전쟁 개시 열흘 만에 제압 작전을 마치고 지난 8월까지 우크라이나 전 국토를 병합할 계획이었지만 실패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겁니다. 미국 정보당국 수장은 향후 몇 달간은 겨울인데다 러시아군의 사기 저하와 탄약, 군수품 부족 등이 겹쳐 전쟁의 소강 상태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Refit, resupply, in a sense, reconstitute so that they're kind of prepared for that counteroffensive. But we actually have a fair amount of skepticism as to whether or not the Russians will be in fact prepared to do that. 개전 초 거의 매일 퍼붓던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은 지금은 간헐적이고 특히 고정밀 미사일이 대부분 소모된 영향 등으로 구형 미사일 공격이 대부분입니다. Ці речові докази будуть належними доказами саме у Міжнародному кримінальному суді. Ми очікуємо створення трибуналу.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론이 서방에서 고개를 드는 가운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조만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할 것으로 알려져 실질적 종전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중단했던 국경 지역 철도 화물 운송을 재개한 북한과 러시아가 관광산업 분야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와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해주 정부와 북한 관광총국은 관광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정에는 양국의 기존 관광로에 대한 정보 교환, 새 관광 경로 개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전시회 등 관광 분야 행사 개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 러시아에서는 북한 외무성의 허가를 받은 여행사를 통해 단체 관광객들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중국과 강도 높은 경쟁 관계에 있다면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는 데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 CBS 방송에 출연해 최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미중 간의 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전 세계는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셔먼 부장관은 아메리칸 대학교 행사에서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잠재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쩍 오른 물가에 양 많고 저렴한 대용량 생필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에도 돈을 아끼는 불황형 소비 경향이 확산하고 있는 건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부는 크게 줄면서 취약계층은 더욱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다현 기자입니다. 커다란 쇼핑카트에 세 식구가 먹을 저녁거리를 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 40대 부부는 고물가 부담에 생필품과 식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창고형 매장을 자주 방문합니다. 점심 가격이 8,000원 이하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서 아무래도 집에서 먹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사치품 소비는 줄이고 생필품조차도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하는 불황형 소비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창고형 매장에선 샴푸와 화장지 등 생활용품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다른 대형마트에서도 값싸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냉동 채소류나 1인 가구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소포장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외식보단 저렴한 집밥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겁니다. 많이 샀을 때 그걸 남겨서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거는 그냥 작은 거를 살 때도 있어요. 이처럼 경기가 꽁꽁 얼어붙다 보니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손길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훈훈한 겨울을 책임지는 연탄 창고입니다. 고물가 여파로 후원이 줄면서 이렇게 창고가 텅 빈 날이 늘었습니다. 날이 추운 이맘때면 그래도 연탄 20만 장은 들어왔는데 올해는 아직 8만 장밖에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좀 후원자들도 생활에 매우 좀 어렵겠구나. 그래서 또 연탄 후원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연탄이 없어 막막하다며 후원단체에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올해 이제는 어디서 빌려 뛸 데가 없어. 정말로 안 주면 어디서 비싸도 얻어서 샀대야지. 겨울에는 추워서 그냥 못 살지.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꽁꽁 얼어버린 소비 심리까지 안팎으로 추운 계절을 견뎌야 하는 이웃들의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고금리와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분양 완판을 자랑하던 서울에서도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값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매수세가 붙지 않으면서 거래 절벽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구로구 7호선 천왕역 바로 옆에 짓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로 50여 가구가 분양되지 않자 계약자들에게 현금 3천만 원과 함께 베란다 확장을 무료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분양이 조금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캐시백을 좀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계약하게 되면. 강북구 수유동 한 아파트는 이미 완공한 상태에서 미분양이 나자 분양 대금을 15% 가까이 할인하고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0월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4만 7천여 가구로 전달보다 13.5%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미분양 주택은 866가구로 전달에 비해 20.4% 늘었고 지난해 말 54가구에 비하면 16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주택 매매 시장도 극심한 거래 절벽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0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3만 2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3% 감소했습니다.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모두 555건으로 2006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월별 거래량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에 불과합니다. 거래 절벽이 오래 지속되고 미분양이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건설사 부도 사태까지 부동산 위기 조짐이 뚜렷해짐에 따라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나란히 70선이 무너지며 2012년 7월 조사를 시작한 이후 10년 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카스피의 바다표범 2,500마리 사체가 러시아 해변으로 밀려왔습니다. AP와 D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바다표범 2,500마리의 사체가 러시아 남부 이슬람 자치공화국인 다게스탄 해안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카스피의 바다표범의 사체 2,500마리는 지난 10년간 바다표범 대량 폐사 사례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러시아 당국이 설명했습니다. 석유 생산이 이뤄지는 카스피해에서 석유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남핵 등이 바다표범의 집단 폐사를 부추기고 있다는 게 국제환경단체 등의 분석입니다. 쥐 때문에 고민하는 미국 뉴욕시가 연봉 2억 원가량을 걸고 각종 쥐 제거 작업을 조율하고 책임질 고위직을 신설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쥐는 오랜 골칫거리였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식당 영업이 중단되면서 쥐떼가 실외로 나와 먹이를 찾기 시작하며 시민들의 불만이 더 커졌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쥐보다 싫은 것은 없다며 뉴욕의 쥐떼와 싸우는데 추진력과 결단력, 킬러 본능만 있다면 꿈의 직업일 것이라며 구인 공고를 언급했습니다. 뉴욕시는 연봉 12만에서 17만 달러, 약 1억 5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책임자직의 자격 조건으로 대졸 이상의 5년 이상의 경험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9도 선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도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서해안에는 밤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철원 영하 11.4도, 대관령 영하 10.2도, 서울 영하 6.5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광주와 대전 4도, 대구는 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중부지방은 찬바람의 체감온도가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서울 등 그 밖의 내륙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 모레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의 건조함이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